이코노미스트 2024 세계 대전망. 일단 책 소개하고 전반적인 인상을 살펴보면은 미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세계 각국의 필진들을 상대로 2024년 전망에 대한 글을 기고받아서 출간을 했고 우리나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번역해서 발간을 했는데 먼저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급하게 출간하느라 번역이 영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다. 이게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번역이 뭐 이렇게 나쁘다는 인상이 잘 없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 원문 보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맥상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았고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파편적으로만 접하거나 맞아요. 접하기 힘들었던 거시적인 정치, 경제 그리고 이제 자원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게 참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이었고 저도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되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있던 거를 그래도 한 단락 한 단락씩 정리를 해줘서 아 이랬었지라는 걸 리마인드하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딥하게 파보고 싶은 주제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주제로 우리가 확장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주제를 뽑기 되게 좋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딥하게 파볼 게 별로 없기는 하지만 파트 1에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좀 파볼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나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뭐 리더스 이런 거 넘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10대 주제를 얘기를 하잖아. 네. 일본에다가 선거 놓은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은 게 와 2024년 한 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투표에 휘말린다는 이런 인사이트는 도대체 어떻게 뽑는지 나도 신기하더라. 선거가 저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선거에 대해 무덤덤해지는데 사실 뭐 이번에 미국 대선이 워낙 핫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선거에 따라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정책적으로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극좌 아니면 극우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게 우리가 상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정치도 그렇게 가는 느낌. 21세기에 오히려 극단으로 가는 느낌이고 옛날에는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 왜 누구를 뽑든 시스템이 알아서 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럼프 형님께서 그걸 다 박살을 내놓으시는 바람에 완벽하게 박살냈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제가 미국에 대한 깊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그래도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경찰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합리적인 국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미국은 어쨌든 연방이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어메리카니까 그 주들의 권한이 막강하고 그 주마다 법이 따로 있는데 트럼프 한 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협약에서 막 나가고 막 이렇게 WTO에서 타이트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50개 주가 각각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 거지 외교권이랑 군사나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연방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는 것 같아. 각각의 내부 안에 들여다봤을 때 그 자치권 안에서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연방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자원, 외교, 군사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스템을 한 사람이 참 망가뜨리기가 그동안의 지도자들이 상식적인 거였어서 선을 안 넘었기 때문에 안 망가진 거였지 한번 선을 넘기 시작하고 그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막상 제어할 방법이 없었더라 뭐 이런 결론에 좀 다다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인가. 물론 거기는 주마다 한 표씩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설문을 통해서 나오는 트럼프의 우위는 사실 결과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더라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은 어쨌든 좀 친환경적인 부분이 크고 트럼프는 굉장히 이제 레거시한 그래서 석유라든지 가스 이런 쪽에 대해서 훨씬 더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은 물론 그 셰일가스를 주로 추출하는 데가 공화당 텃밭이기도 한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도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치. 누가 이길까? 트럼프는 그럼 둘 다 가져가야 되나? 적당한 선에서 붙이지 않을까라는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트럼프 형을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지만 천천히 손익을 잘 따져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의 그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이익이 선한 쪽으로 잘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선한 의도로 누가 뭔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바마 형이 그랬잖아.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붙지만 사실 한국이 오바마 형 때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았단 말이야. 오히려 맞아요. 일본 쪽이 더 네. 컸고 일본이랑 한국을 묶어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약간 그 동아시아의 제어 키 컨트롤 박스로 쓰려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못 봤는데 또 럼프 형 때는 또 재미를 은근히 보기도 했잖아. 근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우리가 별로 그런 이제 어떤 분위기에서 좋지는 않았지만 개개별의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쁜 사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결국에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바뀐 어떤 외교적인 기조 때문에 미치는 전 세계적인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외교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 24년 기준으로 반도체랑 배터리인데 반도체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중국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둘 다 반중 정책을 쓰고 이제 반도체 첨단으로 중국이 넘어가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상황은 비슷할 것 같은데 배터리의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바이든이 지금 미국에다가 다 배터리 공장 지어라 그래야 그치. 우리가 다 세금 혜택 준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 다 진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세금 혜택을 줄여버려. 그러면 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예, 미국은 애초에 인건비가 비싼 나라라. 그냥 돌리면은 제가 보기로 어차피 커리도 제조업이 OPM이 되게 낮은 동네라서 세금 혜택 안 받으면은 기업들이 과연 남을 게 있을까? 그러게 10대 주제 중에 이제 선거 얘기하다가 지금 자연스럽게 막 넘나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글로벌 선택이 결국에는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두 번째 주제인데 그게 되게 웃겼어. 미국 국민들 전체도 아니고 몇 백만 정도 되는 캐스팅 보트가 그렇죠. 세계와 인류의 운명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게 참 이게 맞나 이 생각도 들었고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캐스팅 보트가 가진 힘이긴 한데 네.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게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어쨌든 국수주의잖아요. 더 심해질 거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예. 그래서 중국의 관세를 더 매길 거고. 그리고 유럽이랑 친한 것도 더 약해질 거예요. 근데 유럽이 지금 마탱이 가고 있거든요.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유럽이. 그렇지. 유럽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기술적인 우위가 사실 대다수가 많이 망가졌고. 없어졌지. 대표적으로 없잖아,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예. 독일도 지금 자동차 다 뺏겼고 거의. 뭐 약밖에 있는 유럽은 약밖에 생각이 안 나. 요즘에. 그쵸. 예. 노보 노디스크밖에 생각이 안 나. 그쵸. 예, 노브리스크. 예. 근데 스위스 유럽에 쓸 수 있나? 아니 뭐 지정학적 위치는 유럽이니까요. 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예. 근데 독일도 지금 완전 마탱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이 나는 이제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 영향력이라는 건 어느 하나가 너무 갖고 있어도 안 좋고 사실은 미국이 옛날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갔던 것은 러시아를 위시한 이제 제3국들의 어떤 영향력도 무시를 못했고 그렇죠. 네. 중동도 어느 정도 파워를 갖고 네. 있었고 그 유럽도 그때만 해도 힘이 셌단 말이야. 영국 혼자서도 이게 미국의 일부분은 탱킹이 될 정도로 좀 힘이 셌는데 지금은 유럽이 이제 거의 무슨 병자 수준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가버렸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 한국 들어다가 유럽에 갔다 놓으면 유럽을 지배할 수 있다고. 네. 그런 소리 나오는 게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굴욕이잖아. 구역이죠. 예. 그 정도로 많이 망가졌고 실제로 여러 지표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고 어쨌든 자기 본토에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유럽 애들한테 야 니들 우리 우방국이잖아. 우리는 니들 다 망가져도 상관없어. 우리 땅 쳐들어오는 거 아니까. 하지만 니들은 우크라이나한테 지원 안 해주면 니들이 난리 날걸 이러면서 이제 강요받는 입장인데 당장 돈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도 지켜야 되니까 한국에서 막 싸고 좋은 무기 사느라고 한국만 지금 꿀을 조금 네. 빨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멈출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죽을 지경인데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이번 위기를 잘 넘겨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고 그러고 나면은 반대로 유럽의 영향력이 커지고 다시 부흥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유럽이 무엇으로 다시 패권의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물론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달러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기축통화의 힘이지. 네, 저는 세상은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에너지의 패권이 예전에 석유에 있었고 석유는 모든 걸 다 달러 결제다 보니까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랑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유럽이 이제 반 러시아 정책을 피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모든 그 천연가스를 이제는 미국에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국 전 세계 1위예요. 맞아. 정말 꿀을 잘 빨고 있지. 꿀을 잘 빨았죠. 꿀을 너무 잘 빨았어.
근데 그래서 저는 유럽이 애써 친환경 정책을 폈다고 생각했거든요. 에너지 패권이 어쨌든 자기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친환경에서 1등 할 거야. 그게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제 수소든. 그래서 사실 수소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것도 유럽이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 패권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그들이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좀 더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친환경의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러시아한테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해주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통화의 힘도 갖고 가고 유럽은 진짜 남은 거는 이제 삭센다와 건강밖에 없네. 요새 또 새로운 유전 이런 데또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서 막 나오고. 친환경의 중간다리 수소 넘어가기 전에는 배터리인데 배터리 중요한 뭐 코발트, 니켈, 리튬 전부 다 사실 유럽 상관없잖아요. 맞아. 중국, 아프리카,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그리고 우리의 쇼미더머니 미국 다 이런 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유럽을 보면은 대한민국과 되게 비슷해. 예.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제조국의 위상,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첨단 제조 능력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정책적으로 친환경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배터리가 한국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렇지.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배터리를 하나 얻었는데 그러면 유럽은 과연 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발전의 어떤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이 없다. 결국엔 사실 돈 없으면은 약간 도용이잖아. 맞아.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다루고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것도 네, 사실 네. 능력이잖아. 네. 하느냐가 그 문명의 힘을 결정한다고 이제 카르다쇼프 척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동의하고 유럽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던 건 잠가라 밸브 한 방에 날아가고 미국한테 돈은 다 빨리고 있고 네. 넥스트로 넘어가자니 답이 안 나오고 이제 남은 건 초전도체뿐이야. 아니면 수소를 대박치던지. 쉽지 않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일본은 워낙 한창 이제 경제 대국일 때 금융 쪽으로 워낙 투자를 잘 해놔가지고 맞아. 얘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사실 나라는 돈이 많잖아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지. 네, 근데 유럽은 아닌 것 같아. 유럽은 네. 그 유로존을 만들면서 소모된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 통화 합치면서 사실 좀 못 살았던 그리스나 이런 쪽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저는 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통화 정책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었던 것 같고 지들끼리 사이에서 너무 소모시켜버린 게 많아서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너무 옛날에 중세 유럽이 그렇잖아.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자위 공작이 이 편한 세상 자작 쳐들어가고 막 이런 수준이었잖아. 그쵸. 유럽이. 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발전한 것도 있지만 네. 굉장한 자원 소모가 많았듯이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일까. 통합을 하자고 유로존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엔 그 안에서 또 소모를 하고 투석투석하고 누군가는 이제 주도권을 잡고 꿀을 빨고 누군가는 빨리고 하지만 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살아서 돌아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미국은 결국에는 유럽으로 치면 그런 유럽만한 애들이 하나의 어떤 줄을 이루고 전방정부가 딱 들고 서서 물론 자원이라든지 뭐 쇼미더머니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은 서로 유로 통합을 해놓고서도 그 안에서 수작수작 하느라고 너무 많은 힘을 써버린 게 아닌가. 통합될 수가 없죠. 유로화도 통합을 해도 뭐 단적으로 못 사는 그리스랑 잘 사는 독일이랑 이미 경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 통화를 갖다가 통일해 놓으면은 한 곳을 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나 통일을 한다 해봐. 그치. 나만 겁나 빨릴 거 아니에요. 그치, 딱 빨리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쭉쭉 빨리겠지. 그래서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었을 때 유럽이 나토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강화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원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수는 없어서 영 힘을 못 쓸 거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부터 유럽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은 그게 좀 지속될 것 같아. 유럽 딱 돈 버시는 게 지금 제약이랑 명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삭센다와 LVMH. 노보디스크와 LVMH가 저기 이제 만큼 벌어주길 뭐 구글이나 아마존만큼 벌어주길 해. 근데 지금 일라이델리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노디스크가 밀릴 수도 있어요.